요거 어떻게 나갈 거냐면은, 자, 제일 앞에 차례를 좀 보면, 이거. 자, 이거 차례를 보세요. 그 수업에 첫 주, 둘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해가지고 ABC들이 그냥 순서대로 나갈 거야, 이거는. 니네 과제를 어디에 보냐? 그 제재별 독해 훈련 있어. 거기서 7지문씩 끊어서 하면 되거든? 이제 그러다가 이제 5주째부터는 이제 내가 같이 들어갈 거야, 여기를. 근데 이쪽을 숙제한 거를 안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 숙제한 거 중에서 어려운 거는 같이 하고 갈 거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이쪽을 안 하고 그 과제했던 것 쪽에서 하고 할 거야. 그래서 이번 주는 과제가 어디부터냐 하면 직 96에서부터 109에 30번까지. 자, 우리 12페이지부터. 자, 거기 문단번호를 쭉 쓰세요. 자, 우리 A형 개념 원리형인데 거기 얘는 좀 지문 분석 특강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 읽을 필요는 없어, 걔네들은. 자, 일단 문단번호를 쭉 쓰고 자, 1문단 국민참여재판이란, 자, 뭐뭐란 나오면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요 정의에서는 정의가 나오니까 이 국민참여재판,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야. 중요하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정의를 하는 거야.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그러니까 누가 참여하는 거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거야. 형사재판에. 자,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제시하며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거기서 한번 끊어야 돼. 그거까지가 이제 정의거든, 정의. 정의. 정의에서는 그래도 한번 더 읽어봐. 중요한 데가 어딘가. 줄을 안 쳐도 되거든? 일단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해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형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참고해 주는 거야. 뭐 줄을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더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도 돼. 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며, 자, 그럼 이건 이 중요한 말이 어디냐면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야. 요거는 이제 요건이야, 요건.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성립 요건이라 그러거든? 자, 이거 피고인의 신청이야. 가끔 뉴스 보면은 뭐 형사범죄 같은 거에 그 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 이런 말을 해. 근데 가끔 얼토당토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법원에서 그냥 거절해버려.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피고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피고인이 신청해. 그러나 법원이 거부 가능하는 거야. 법원에 거부 가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이 신청을 하는 거지.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받아들였어. 자기가 생각해 무죄가 나올 줄 알았던 거야.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죄야. 근데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배심원들을 엄청 좋게 인터뷰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뒤에 나와. 이제 그런 애들이 나와. 근데 이제 글을 읽을 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 아, 그냥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들어가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 알면 돼. 자, 이 문단. 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또 뭐라 그랬냐면은 중요하다 그랬지. 자, 뭐가 중요하대? 배심원 선정이 중요하대. 그럼 여기서 이제 배심원 선정이 중요한 말이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할 건가? 뭐 이런 게 나오겠지. 자, 배심원을 선정하기 전 법원은 먼저 필요한 배심원의 수와 예비 배심원의 수를 결정한다. 자, 먼저 할 게 뭐냐면은 배심원 수. 배심원. 자, 예비 배심원 수를 결정한대.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한가를 보는 거야. 자, 뒤에 보면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이면 9명. 자, 일단 줄을 좀 쳐.
사형 무기징역 9명. 배심원만. 그 외의 경우 7회, 그 외의 경우 7인. 그러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7명. 그 다음에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했을 경우, 그러니까 인정했을 때는 5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정도 되는 그 범죄야. 근데 이 사람이 제가 한 거 맞아요 그랬어. 그럴 땐 5명 들어가. 근데 나는 절대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9명 들어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예를 들어 살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외에는 7명 들어가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거기 법정형기부터,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다까지. 자, 그까지는 이제 배심원의 수. 그 다음에 또한 법원은, 지금 배심원만 나왔으니까 누구도 알아야 돼? 여기 있는 예비 배심원 수도 알아야 되잖아. 예비 배심원, 또한 법원은 배심원의 결혼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는데, 이제 예비 배심원 얘기거든? 이들이 누구야? 예비 배심원은 평의와 판결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배심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여기 줄쳐야 돼. 5인 이내 예비 배심원. 그 다음에 평의와 판결만 참여할 수 없을 뿐. 그래서 여기 평의와 판결 같은 데 그냥 세모 쳐놓으면 돼. 안 하는 거니까. 저 배심원 수가 나왔지? 배심원 수가 나왔고, 여기 예비 배심원도 수가 나왔지. 5인 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비 배심원의 특징이 나왔지. 평의하고 판결만 못해. 평의하고 판결은 할 수 없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합한 수만큼 인원을 선정한 후, 그래서 앞에 한 말 또 했지. 예비 배심원,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수를 결정해. 얘네들을 합쳐서 결정한 다음에 추첨을 통해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얘네들을 합산해서 선정해. 합산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추첨으로 예비 배심원을 선정해. 자,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 평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배심원은 평의 직전에 공개해. 자, 여기는 이 문단은 뭐냐? 배심원 선정하는 방법, 과정 얘기한 거야. 절차지, 절차. 배심원 선정의 절차. 그러니까 배심원하고 예비 배심원의 숫자를 결정하고, 범죄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추첨해서 예비 배심원 뽑고. 근데 언제 가르쳐 주냐? 직전에 가르쳐 주고. 자, 3문단. 자, 배심원 선정을 위해 해당 지방법원은 사전에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비 예정자 명부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야. 그래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중까지 줄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자,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들에게 배심원 선거기를 통지한다. 자, 줄을 쳐보면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중 줄치고, 뒤엔 줄칠 필요 없어.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들에게 배심원 선정기를 통지. 그렇게 줄치면 돼. 이 줄만 잘 쳐도 독서는 다 풀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후보 예정자 명부 중에서 자, 무작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배심원 선정기를 통지해. 그 다음에 통지해버리는 거야. 법원에서 오는데, 이제 뒤를 보면,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법률에 규정되는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배심원 선정회를 출석해야 돼. 자, 통지를 해서, 그럼 출석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난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안 가면 되는 게 아니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과태료가 부과된대. 그러니까 통지를 하면은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가능하면 출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출석의 의무를 진다. 이 산문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 다음에 통지하고. 그러니까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중에서 추출하고. 그 다음에 통지하고. 그럼 그 사람들 웬만하면 가야 되고. 이런 거야. 이제 4문단.
자, 선정 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서 이제 후보자들이 있는데, 자,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합한 수만큼 추첨한다. 자, 그 다음에 뭐 한대? 추첨한대, 추첨. 자, 필요한 수만큼 추첨해. 필요한 수만큼 추첨.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필요한 수보다 훨씬 더 많이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필요한 수만큼 추첨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선정된 추첨된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자, 검사와 변호인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대. 그래서 거기 검사와 변호인 줄 치고 밑에 여러 가지 질문 줄 쳐서 연결해. 그리고 자, 답변을 듣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 불리한 결정을 할 우려 줄 쳐서 연결해. 검사와 변호인은 재판부의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거기 기피 신청 줄 쳐서 연결해야 돼. 결국은 줄은 쭉쭉쭉 쳐서 연결했지만 추첨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검사하고 변호사가 기피 신청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학교 다닐 때 내가 쟤한테 엄청 맞고 쟤 맨날 다 괴롭히고 그랬어. 근데 내가 배심원으로 가게 됐는데 이거 이 추첨이 됐는데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오셨네요. 그래. 네. 그럼 저 사람 아세요? 알아요. 혹시 저 사람하고 관계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커서 보자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변호사가 보기에 무슨 생각하겠어? 아, 얘는 쟤한테 불리한 판단하겠구나. 그냥 과태료 낼 거 사형치자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기피.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났어. 또 이제 딴 사람이 왔어. 그랬더니 이번엔 내가 걔 절친이야. 그랬더니 내가 고등학교 때 데리고 다니던 애야. 걔가 사고 치는 거 해결해주고 다니고 내가. 그랬더니 제가 알죠. 쟤 사실은 착한 애예요. 그럼 어떻게 아니 왜 착하다고 생각하지? 했더니 제가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애가 마음은 순수한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고 치고 다니면 제가 해결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다녔어요. 이런단 말이야. 내가 이랬어. 그러면은 검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이거는 무조건 무죄라고 우기겠네. 이런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기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기피를 해. 이거 뉴스 보면 많이 나와.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게 기피 신청했다. 이런 말. 그럼 엄청 많이 나와. 자, 기피 신청에는 기피 이유를 제시하고, 이제 그럼 여기는 지금 기피 신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다시 기피 신청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해. 기피 이유를 제시하고 기피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유부 기피 신청과,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재판부가 판단해가지고 기피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무조건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다. 종류가 있지? 이 기피 신청이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이유부. 근데 두 번째는 무이유부야. 이 부라는 거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유가 있냐랑 이유가 없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저 피고인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피해야 돼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 그럴 것 같네 이렇게. 그게 이유부고 무이유부는 그냥 일단 쓰는 거야. 이병준 쓰는 거야. 기피. 이유는 없어도 돼. 그럼 재판부에서 그래? 빼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거야. 자, 일반적으로 이유부 기피 신청을 먼저 하고 이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한다. 자, 보통은 요 순서래. 요 순서. 자, 다만 계속 기피 신청 얘기하는 거야. 무이유부 기피 신청은 이유부 기피 신청과 달리 검사와 변호인 모두에게 인원 제한이 있는데 또 이번에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요거의 인원 제한. 자, 인원 제한이 있는데 자, 여기는 자, 배심원이 9이면은 경우에는 각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각 4인. 각이야. 그 다음에 배심원이 5인인 경우 각 3인까지. 그러니까 배심원이 9명인 경우 검찰 쪽에서 5명 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변호사 쪽에도 5명 뺄 수 있어. 자, 이제 그렇게 돼. 토탈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인원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9명일 경우에는 5명, 7명일 경우에는 4명, 5명일 경우에는 3명, 이렇게 있대. 자, 그런데 가로로 묶어놔. 그냥 인원 제한 줄치고 배심원이부터 가능하다까지 그냥 가로로 묶어.
이런 거는 다시 돌아 들어오면 되거든?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 줄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자, 만약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피 신청을 해.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이 수용이 됐어. 자, 기피 신청이 수용이 되면, 자, 그 다음에는, 추첨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인원만큼 다시 추첨하여. 그러면은, 자, 인원만큼 다시 추첨하고, 그러니까 이미 더 많은 사람이 가 있잖아. 그 중에 이제 추첨한 사람이 일부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중에 기피당한 사람 있지? 그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면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추첨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비어있는 인원만큼 집어 넣는 거야. 그래서 배심원 후보자를 뽑고 질문과 기피 신청을 반복하여 필요한 수만큼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확정한다. 그래서 자, 이 인원만큼 다시 추첨해서 질문 기피 신청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원수가 맞아질 때까지 하는 거야. 인원수가 맞아질 때까지 하는데 몇 명까지 된다고? 9명일 땐 5명. 그 다음에 7명일 땐 4명. 여기까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기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엄청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기피를 해야 되겠지.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필요한 수만큼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확정한다. 이제 그 다음에 확정하는 거야. 사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사문단의 중요한 말은 얘야, 얘. 기피 신청. 근데 기피 신청을 하는 이유는 뭐야? 인원수를 확정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지금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결국 뭐에 대한 얘기야? 배심원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대한 얘기야. 배심원 선발. 그래서 2문단 같은 경우에는 숫자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3문단은 통지하고 출석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4문단은 출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배심원하고 예비 배심원으로 확정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거. 이렇게 돼. 자, 5문단.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 선정이 종결되면 이들은 재판부와 함께, 이들이니까 누가? 배심원하고 예비 배심원 다야. 그래서 재판부와 함께 증거조사를 지켜보게 된다. 이제 그 재판의 과정이거든. 자, 증거조사를 지켜본대. 함께 보는 거야. 자, 증거조사 지켜보고, 자,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사건의 쟁점과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 등을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재판장의 설명이 있어. 자, 배심원 중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 알려준 후 배심원들에게 평의실로 이동하여 평의를 시작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예비 배심원을 알려주고, 이 사람들이 이제 평의하고 평결을 못 하잖아. 자, 그 다음 이제 평의를 시작하는 거야. 자, 이때는 누구만 해? 배심원만 해. 자, 과정이 계속 나오지. 자, 평의가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의논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배심원이 자, 피고인의 유무죄를 의논해. 자, 유무죄를 의논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의논이야. 죄가 없어. 그러면 굳이 뭐 양형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래서 거기 피고인의 유무죄 의논 출처면 되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 재판장의 역할은 거의 없어. 다 배심원 얘기야. 그리고 배심원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다 배심원이야. 굳이 뭐 배심원에 동그라미 뭐 하고 그럴 필요 없어. 대신에 배심원이 아닌 사람 있지. 재판장 이런 애들 체크를 꼭 해야 돼. 재판장 역할이 따로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배심원의 역할이야. 자, 그 다음에 배심원 사이의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만장일치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 평결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 의견을 듣고 다시 평의를 진행할 다수결로 평결서를 작성하게 한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유무죄 의논을 해. 근데 이것도 두 가지야. 만장일치. 만장일치가 됐어. 이 경우가 있고 만장일치가 안 됐어. 자, 이 경우가 있거든. 만장일치는 어떻게 한대? 그냥 평결서 작성해. 평결서 작성하고 그냥 제출하면 돼.
근데 만장일치가 안 되면 거기면은 재판부 의견을 들어. 재판부 의견. 자, 그 다음에 평의하고 다수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만장일치 안 되면 다수결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되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만장일치 이 다수결이 될 때까지 이 중간 과정이 있는 거야. 이 중간 과정. 자, 그리고 판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알려준다. 이제는 만약에 유죄야. 그러면은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알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단계는 자, 유죄인 경우. 자, 유죄면 자, 거기 있는 양형의 의견을 알려줘. 양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형을 얼마를 준다가 양형이야. 뭐 징역 3년 이런 거 있지? 저런 게 양형. 육문단. 자,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와 유죄인 경우 그 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재판부가 자, 재판장의 판결 선고야.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왜 잘 읽냐면 이제 가르쳐 줄게.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 의견을 재판장이 판결할 때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거기 줄쳐야 돼.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 의견 줄치고 밑에 권고적 효력. 그러니까 이게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거든. 근데 배심원이 한 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자, 배심원의 의견. 배심원의 의견은 그냥 권고적 성격이에요. 권고적.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야. 하지만 나오지. 그렇다고 재판장이 배심원 기껏 불러놓고 평의 다 한 다음에 평결까지 다 시킨 다음에 야, 니네 의견은 내 의견하고 달라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판결 결과를 알려줘야 하며 자, 배심원의 의견은 권고적이야. 그러나 뭘 해야 되냐? 배심원 의견을 알려줘야 돼. 배심원 의견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여기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 둘치고 피고인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해야 돼. 두 번째는 다른 판결을 내려. 그러면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판결서에도 이유를 기재해야 돼. 판결서에도 기재해야 돼. 그러니까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 왜 다른가? 왜 내 생각은 배심원과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문서화를 시켜놔야 되는 거야. 이 얘기가 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나오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저기 책에다가 책 이렇게 드래그 쭉 해가지고 컨트롤 CV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글들이 사실은 줄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야 돼. 그래서 이런 글들이 실제로는 읽기가 되게 어려운 글이야. 시험용으로는. 그리고 읽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 근데 막상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렇게 되는.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야. 배심원 선정에 대한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재판에서 어떻게 하는가, 재판의 과정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거고, 자, 윗글에 대한 설명, 특정제도, 1, 2, 3, 4가 다 특정제도잖아. 특정제도가 뭐야?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이지? 자,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은 안 나오지? 버려. 주로 나온 게 뭐야? 배심원 어떻게 뽑나, 판결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건 얘기하지? 그래서 2번이 답이야. 자, 특정제도의 변화 과정은 안 나오지. 자, 특정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도 안 나오고, 문제점도 안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 자, 2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해는 내용일치야. 이해는 내용일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글을 이해하고 풀었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에 있는 거를 잘 찾았나 이거 푸는 거니까. 자, 그거는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 자, 예비 배심원에 줄쳐야 되겠지? 판결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배심원과 함께 수행한다. 여기서는 어디 줄쳐야 되냐? 모든 과정이에요. 그럼 예비 배심원 나온 문단을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 예비 배심원 나온 데가 어디 있어? 일단 이 문단 있지? 앞에부터 찾아야 돼. 얘는 뭐 한대? 평의 편결은 안 한다 그랬지? 그래서 1번은 틀렸지. 모든 과정이 아니지. 평의 편결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 오답을 해야 되는데, 자, 오답을 할 때 이 방법으로 하면 돼요. 몇 문단에 답의 근거 있나? 틀린 것만. 틀리고 헷갈린 것만. 아예 문제 자체를 모르겠으면 오답하지 마. 그때는 와서 물어봐, 그냥, 수업 시간에. 근데 두 개 중에 겁나 헷갈리잖아, 막, 이렇게. 그랬을 때 답과 답인 것 같은 거 있거든? 자, 그 이유를 잘 찾으면 돼. 막 쓰고, 막 형광펜 칠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시간 아까워. 왜 시간 아까운 줄 알아? 어차피 니네가 공부한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렇잖아. 앞으로 많은 모의고사를 보겠지만, 풀었던 문제 다시 푸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 어떻게는 풀 수 있냐면, 이렇게는 풀 수 있어. 작년에 수특에 나왔던 게 올해 수능 완성에 나올 수는 있어. 재수했다는 얘기지, 그거는. 그렇잖아. 애들이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죠? 재수생들이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죠? 그럼 얘기해주지. 작년 수특에 나왔던 거 올해 수능 완성에 나왔거든. 그러면, 그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도 재수를 해.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분석을 하고, 문제 한 개 한 개씩 뜯어가지고 보고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얘가 왜 답이고 답이 아닌지만 판단하면 돼. 독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답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두 개 정도에서 헷갈렸던 거는 오답을 꼭 해와야 돼. 자, 그럼 2번은, 자,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수 있다. 여기서는 어디 줄쳐야 되냐?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지. 국민참여재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고인이 신청해야 되지. 그러니까 1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쓰지 말고 그냥 1문단 몇 번째 줄 이런 거 써. 주로 이렇게 해야지. 1문단에 만약에 절반 이상이야. 만약에 세 번째 줄이야 그럼 이렇게 쓰고, 그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그럼 이렇게 쓰거든. 다 나름의 기호를 가지고 수업 준비할 때 이렇게 해. 니네도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쓰는 거 별로 안 좋거든. 자, 그 다음에 3번. 배심원 후보자가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자, 배심원 후보자가 배심원 출석기를 일단 출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출석을 하지 뭐를 해? 그 중에서 추첨을 하지.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지. 맞아. 3번이다. 자, 국민참여재판에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여기까지 괜찮지. 직접 판결까지 선고를 해. 선고는 누가 해? 재판장의 판결 선고. 6문단. 이거는 이제 판결 선고를 찾아가야 돼. 자, 5번. 재판장은 배심원의 판결과 다르게 판결하더라도, 다르게 판결이거든, 여기는. 여기 배심원의 판결과 다르게 판결 줄치고, 판결서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줄쳐야 돼. 그럼 이거는 재판 다 끝난 다음이잖아. 판결 이후에 어떻게 하래? 판결서에 기재하라 그랬지? 다른 판결이면 판결서에 기재. 이거는 이제 6문단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2번은 3번이다. 자, 3번은 지금 풀어보세요. 10초 줄게. 1, 2, 3, 4. 천천히 풀어. 자, 너 풀었지? 답은 1번이에요. 결정짓다 이런 의미야. 결정짓다. 이게 5번 같은 거 헷갈릴 수 있거든? 이거는 지상청은 전국에 폭풍주를 내렸다 그랬잖아. 이건 알리다 이 뜻이야. 나머지는 뭐 그렇게 저거 하지 않은데 5번이 조금 헷갈려서. 그리고 3번 문제는 이게 문제를 한번 보고 단어 뜻이 있다. 무조건 먼저 풀어야 돼. 무조건 먼저 풀기. 자,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음의 표는 배심원 확정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는 40명. 일단 40명에 줄쳐야 돼. 40명 중에서 고르는 거지? 자, 이게 여기 봐. 추첨된 배심원 후보자 수거든? 얼마큼 추첨해?
필요한 수만큼 추첨하지. 그럼 필요한 수가 지금 몇 명이란 얘기야? 14명이지.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계산해봐. 배심원이 몇 명이 필요한 건가? 예비,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이제 그 배심원의 숫자거든? 사형하고 무기징역 9명, 그 외에는 7명, 인정하면 5명? 만약에 5명이라고 쳐. 그러면은 예비 배심원 수 맥시멈으로 해도 어떻게 10명 되지? 아니야. 7명이라고 쳐.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니야. 그럼 맥시멈 5명이지. 그럼 10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대한 거야. 그게 나오면은 문제에 나오면 참 좋은 문제가 됐을 텐데 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1차에서는 이유부가 3명, 그 다음에 무이유부가 3명. 그래서 6명이 기피됐어. 자, 그래서 확정된 배심원 수 8명인데, 자, 뭐라 그랬어? 여기 인원만큼 추첨한다 그랬지? 다시. 그래서 2차에서 6명만큼 추첨을 한 거야. 그래서 2명, 1명이 기피됐고 3명 남았지? 그 중에서. 그 다음에 3명만큼 다시 추첨을 해.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기피하지 않았어. 그래서 3명. 그래서 833에서 14명 되는 거지? 자, 1번. 3차에 걸쳐 필요한 수만큼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모두 확정했군. 이게 추첨된 배심원 수가 14명이잖아. 그러니까 14명이 필요한데 확정된 것도 14명이지? 그래서 맞아. 자, 검사와 변호인 모두 자신들이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인원만큼. 자, 그럼 이 재판은 최대 인원의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 몇 명이야? 이거는 9명이 필요한 재판이니까 5명까지 되지. 각 5명이거든? 근데 지금 합치면 그럼 토탈 10명이 기피가 돼야 돼. 근데 지금 몇 명이야? 9명이지. 그러니까 최대 인원만큼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몇 명까지 배심원에 몇 명이 필요한 건가?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명까지 기피할 수 있는가? 요거까지 2개 물어본 거야. 자, 3번. 추첨된 배심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기피 이유가 재판부에 정당하도 인정된 경우. 거기서 끊어봐. 얘는 어떤 기피? 이유부 기피 신청. 그걸 써야지. 이유부. 9명이 아니라 몇 명이야? 5명. 사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피 이유가 재판부에 정당하고 인정된 경우, 이게 이유부라는 걸 캐치를 하면 그냥 눈 있으면은 답 나오는 문제야.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3번이다. 몇 명이어야 돼? 5명. 자, 4번.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 17명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17명은 어떤 질문도 받지 못했겠군이거든. 이 얘기는 뭐야? 추첨되지 않았다야. 그럼 추첨된 사람 총수가 얼마야? 14, 6, 3이지. 23명. 출석한 사람은 40명. 그래서 40 빼기 14 빼기 6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 5번. 1차에 추첨된 배심원 후보자 수를 볼 때 법원은 이번 재판에 9명의 배심원과 5명의 예비 배심원을 두기로 결정했군. 되지? 이렇게 쓰는 것보다 5번 선택지를 이번 재판은 사형과 무기징역에 대한 재판이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좀 더 단순하게 된 것 같아. 이거는 좀 산수적으로 됐지. 답은 3번이에요. 자, 5번. 이제 이런 예시의 보기가 나오면은 여기 있는 말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여기 엮어야 돼. 이렇게. 자, 6월의 어느 날 김한국 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해달라는 등기 우편을 받았다. 자, 일단은 참석해달라는 등기 우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후보 예정자 명부에 있던 사람인 거지. 자, 배심원 선정기일 아침 땡땡 지방법원을 찾아간 김한국 씨는 검사 변호인과의 질의응답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 자, 이거는 검사 변호인과 질의응답부 배심원이 됐어. 배심원이 됐어. 근데 이 배심원도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배심원이 아니야. 배심원이냐 예비 배심원이냐를 또 판단해야 돼. 늦은 밤까지 증거조사가 진행되었고 배심원 교체 없이 진행된 평의에서는 평의에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평의를 했다 그랬지? 평의. 그러니까 배심원이야. 그 다음에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대. 그럼 이건 이제 이쪽이지? 재판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평의를 다시 하고 다수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유죄와 무죄 대 2대5. 이건 뭐야? 다수결 한 거지? 판결서를 작성했고 재판장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 이거는 배심원의 판결을 반영한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줄에 등기우편을 받았다. 1번 봐. 등기우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김만국 씨는 땡땡 지방법원의 사전에 작성한 여기 줄쳐야 돼.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포함 줄쳐야 돼. 그 사람들한테 무작위 추출해서 통지하는 거야. 자, 평의와 편결에 참여 줄쳐야 돼. 김만국 씨는 예비 배심원이 여기 배심원 선정 줄치면 돼. 이거 뭐 어차피 앞에 말은 맞는 말이니까 배심원이다. 자, 배심원 수를 감안하면 몇 명이야? 2대 5니까 7명. 그지? 그러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네. 법정형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겠군. 맞지? 자, 4번. 작성된 평결서를 감안하면 평의 도중 재판부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 없이 여기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 없이 줄쳐야 돼. 배심원 간의 논의가 진행되었겠군. 그럴까? 지금 만장일치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하고 연결해야 돼.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다고 연결해야 돼. 연결할 수 있지? 그럼 연결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재판부 의견을 듣고 평의를 하고 다수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없이가 틀린 말이야. 없이. 4번이다. 5번은 평결서와 판결을 감안하면 재판부와 배심원 간에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겠군. 평결서와 판결을 감안하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여기는 그냥 무죄니까 무죄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달랐을 경우에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5번은 4번이 답이에요. 요거는 난이도로 따지면 한 B- 정도. 자, 이제 뒤에 이제 A- 정도의 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먼저 한번 읽어볼 거야, 지금. 자, 우리 이제 그만 읽을게요. 자, 요 문제에 요거 그냥 쭉 읽어보라는 이유는 그냥 내가 그냥 읽으면은 이거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요 질문은 잘못된 게 하나도 안 가. 자, 근데 요 문제를 먼저 볼게. 자, 6번이 윗글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이야. 자, 그런 문제고. 자, 7번은 A를 이해한 내용이거든. 그럼 이거 1문단 읽고 바로 풀어야 돼. 1문단 읽고 풀기. 8번은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자, 기역은 2문단의 설파제. 그러니까 2문단 읽고 풀면 돼. 그 다음에 니은은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 포함하는 거거든. 그래서 1문단 읽고, 2문단 읽고, 기역의 범위 줄이고, 3문단 읽고 다 확정하는 문제야. 근데 9번은 항우울제잖아. 항우울제는 4문단에 나오지. 그 다음에 밑글을 봤다고 보게 돼 보인 반응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7, 8, 9번이 부분 읽고 푸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한번 쓱 본 다음에 이번 문제를 분석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부분 읽고 풀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 이 문제는 그래도 부분을 읽고 푸는 문제야. 이게 왜 읽으라 그랬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내용이. 단어도 어렵고. 자, 이거는 자, 그런 문제하고도 잘 연결해서 자, 읽어봐야 돼. 자, 일단 1문단을 읽고 자, 7번을 풀어볼게. 자, 1문단 약은 자, 첫 번째가 야근이지. 주어가 약이야. 생체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그랬지? 저거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약이야. 그리고 약의 정의가 나오지? 약의 정의? 그냥 거기까지 끊고 정의 쓰면 돼. 막 정의가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 대신에 내용 전개 방법에 개념의 용어를 정의하여 이런 말이 나와. 자,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작용 및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요거는 이제 뭐 작용 정도 되거든? 그 약은 어떠냐면은 수용체와 결합한데,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자, 유해작용도 나타나고, 유익작용도 나타나고, 이렇게. 거기 줄치면 돼.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작용 및 유해작용. 그까지가 이제 그 어떤 작용인 거고, 이 경우가 뭐야? 이렇게 수용체와 결합해서 유익작용 및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경우,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분자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는데, 그래서 이제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한데, 이러한 성분으로, 어떤 성분?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성분으로, 약은 생체 내에서 리간드로 기능한다. 거기를 줄쳐야 돼. 자, 이 수용체와 결합해서 유해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해. 그래서 뭐로 기능을 하냐면 리간드로 기능을 한대. 리간드로 기능. 문제가 리간드가 뭔지 모르지. 그래서 뒤에 쭉 읽어보니까 어땠어? 리간드에 대한 설명 이만큼만 놓지? 근데 사실 그 말은 크게 중요한 말이 아니야. 왜 안 중요해? 이 1문단의 핵심은 약이거든. 약이 리간드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하지 리간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자세하게 설명은 그쪽으로 펜이 가면서 밑줄이 쭉쭉 쳐지면서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리간드가 중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정작 중요한 건 누군데? 약인데. 그래서 1번은 볼게. 여기서 리간드란 이제 리간드에 대한 설명을 해줘. 자, 요거 리간드의 설명. 자, 리간드란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자극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거는 리간드의 정의지. 근데 위를 봐. 약이 수용체와 결합해서 작용을 나타내잖아. 근데 리간드도 어때? 수용체와 결합해서 뭔가 어떤 반응을 촉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이 수용체와 결합해서 어떤 작용이 되는 거고 리간드도 어떤 수용체와 결합해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야? 리간드로 기능한다는 말 설명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자, 수용체하고 리간드가 결합을 해. 그러면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생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용체의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이후에 생물학적 반응이 유도되기도 한다. 알지? 그래서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유도되기도 한다까지 가로로 묶는 거야. 왜 묶어? 약이 리간드로 기능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리간드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준 거지. 그냥 이거는 배경 지식이야. 리간드가 뭔지 모르는 일자 무식인 우리를 위해서 설명을 쭉 해준 거야. 약이 수용체하고 결합해가지고 유익작용과 유해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약은 리간드의 기능을 해. 그럼 리간드는 뭐냐? 얘도 약하고 똑같이 수용체와 결합해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는 애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 얘기는 아닌 거지. 자, 이러한 점에서 그러니까 리간드의 이러한 점. 약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킴으로써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 되게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마지막 문장은 줄 쳐야 돼. 약 얘기거든. 리간드 설명을 쭉 해서 약은 이제 리간드로 기능을 한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약은 자,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애.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자, 일단 첫 번째는 약은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어떤 거냐면 리간드와 결합한 여기 수용체의 수가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 되게 하는 효과. 자,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자, 이거를 일정 시간, 일정 수준 지속하게 해주는 거야. 자, 1문단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나온 게 아니면은 이런 거야. 약은 리간드 역할을 한다. 리간드의 기능을 해서 그 수용체의 수를 일정 시간 늘려준다. 이게 끝이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 말 정말 막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이 1문단은 약의 정의, 약의 어떤 작용, 그 다음에 약의 기능. 그래서 이제 리간드 얘기를 쭉 했고, 그래서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원리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약은 리간드의 역할을 해서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 수용체하고 합치게 만들고 그 수용체가 일정 시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지. 자, 7번을 풀어볼게요. 1번, 생체에서 리간드에 의해 수용체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 자, 여기 리간드의 수용체 구조 변화거든?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지. 결합. 그래서 이제 수용체가 오래 지속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1번 틀렸고. 2번, 생체 내에서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수용체와 리간드는 동일한 화학 분자 구조로 변해? 그런 말 안 나오지. 그냥 결합을 해서 수용체를 일정 시간 지속시켜준다지. 자, 3번, 약을 복용하면 리간드와 결합된 수용체 수가 일정 시간 동안 복용정보다 많은 정도. 여기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 수. 그 밑에 많은 정도 유지. 이 얘기지. 이 얘기. 자, 그래서 7번은 3번이다. 자, 4번은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이 생체 리간드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많이 포함하고 약이 생체 리간드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생체 리간드하고 친화를 하면 안 되지. 왜? 리간드하고 수용체가 결합하거든. 그래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이렇게 돼야 되지. 리간드와 리간드의 결합이 아니라 리간드와 수용체의 결합이니까. 5번,
수용체와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을 포함한 약은 수용체와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가 아니지. 리간드와. 왜? 약은 리간드와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갖는 데잖아. 그래서 약이 리간드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약은 리간드야. 그리고 체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거야. 자, 요건 거지. 뭐 리간드와 리간드가 결합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야. 그래서 7번은 3번이다.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자꾸 연습할 게 이런 거야. 1번에서 어느 부분 틀렸나를 자꾸 써가면서 풀어야 돼. 찾아가면서 풀어야 돼. 그냥 막 풀고 그래 찍고 이렇게 넘어가잖아? 실력이 1도 안 늘어. 너는. 어차피 이게 숨은 그림 찾기야. 얘네들은. 누군가는 이해하라 그러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글이 많아.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야? 자, 2문단 읽어볼게요. 자, 아까 2문단 읽고 뭐 풀어야 된다 그랬어? 8번에 기억을 해결해야 된다 그랬지? 자, 대체로 약은 병원체에서 작용하거나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자, 일단은 이 문단에서는 또 효과인데 요거는 병원체에 작용하거나 줄 안 쳐도 돼. 자, 혹은 생체에 직접 작용한대. 이래서 효과를 내거든. 두 가지 얘기했으니까 한 개씩 설명하겠지. 그래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활용되는 항생제나 바이러스제 등 전자의 방식. 일단 거긴 줄 쳐야 돼.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은 전자의 방식. 그럼 전자가 누구냐? 밑에 써야 돼. 병원체 작용 이렇게. 안 그러면 헷갈려. 문제 풀 때 헷갈려. 그래서 헷갈리는 걸 최대한 줄여야 돼. 전자, 후자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 병원체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이런 애들. 자, 가령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로 사용되는 설파제는, 자, 이제 기억에 설파제가 나와요. 문제 풀어야 될 거. 중요하니까 기억 이런 거 했겠지. 자, 인간과 박테리아가 모두 대사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인간과 박테리아의 공통점이야.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만드는 점을 이용한다. 자, 이제 여기서 줄을 어디가 중요한 말이냐? 박테리아가 중요해. 왜 박테리아가 중요해? 박테리아를 없애야 되는 약이거든. 인간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엽산을 없애버리면 인간을 없애버리는 거고, 여기서 박테리아를 없애야 돼. 그래서 인간과 박테리아의 공통점이 나와, 일단. 자, 먼저 나온 게 인간하고 박테리아. 자, 공통점이 나왔어. 자, 그게 뭐야? 엽산이 필요하다. 이제 줄을 좀 잘 쳐봐야 돼요. 자, 거기 인간과 박테리아가 모두 대사 과정에서 엽산화 물질 필요. 거기까지 줄 쳐서 공통점. 그다음에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이건 안 중요해. 인간은 안 중요해. 인간은 죽일 게 아니니까. 박테리아가 중요하겠지?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 거기 줄 쳐야 돼. 이게 이제 특징이야. 자, 공통점인데 박테리아의 특징은 뭐냐면은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근데 요거를 이용하는 거래.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한 말이지. 얘가 중요해. 그럼 엽산을 스스로 못 만들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기 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아미노 벤조산이 그 수용체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엽산이 된다. 그러니까 파라미 벤조산하고 결합하면 엽산이 된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아, 그럼 파라아미노 벤조산하고 결합해서 엽산이 되니까 파라아미노 벤조산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구나. 그 관계를 끊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뒤로 그냥 넘어가, 그냥. 자, 박테리아 감염된 환자가 설파제를 복용하면, 이제 설파제를 먹었지. 박테리아를 없애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 PABA가 분자구조 유사한 설파닐 아마이드가 되어 PABA가 결합할 수용체와 먼저 결합한다. 자, 이제 거기 줄 쳐야 돼요. 이게 뭐야? 설파제의 작용이야.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 그래서 얘가 이제 설파제를 먹잖아? 그러면은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PABA하고 만나야지 엽산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거하고 유사한 애, 가짜를 만들어주는 거야. 설파제 아마이드가 만들어져서, 가짜 PABA야. 얘가 만들어져서 PABA가 결합할 수용체와 먼저 결합한대. 그러니까 PABA하고 결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설파제가, 자, PABA하고 결합을 못하게. 자, 되는 거고, 자, 이로 인해 박테리아는 여기 엽산을 만들면 결국 죽게 허기조차야 돼. 엽산을 만들지 못하고 죽는데. 그래서 엽산을 못 만들어서 그래서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은 설파제가 어떻게 작용하냐야. 엽산이 인간이든 박테리아든 엽산이 필요한데 인간은 먹으면 되거든. 우리가 먹는 그 비타민 엽산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은 그 보건소에서 엽산 그냥 줘. 그게 필요하대. 그 임신한 사람들한테는. 엽산도 주고 그다음에 엽산도 사서 먹고 이래. 그러니까 이 엽산은 이제 그런 식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먹으면 되는데 그 박테리아, 중요한 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지. 박테리아가 중요해. 박테리아는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PAB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지거든? 근데 걔네들을 결합 못하게 딴 게 먼저 결합해버리는 거야. 얘인가? 싶어서 걔한테 가는 거지. 자, 결국 죽게 된대. 자, 요걸 가지고 8번에 1, 2, 5, 4, 5를 한번 제껴볼게요. 1번. 기억은 생체 내에서 여기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약효발이거든? 화학적 변화를 주체해야 돼. 그럼 찾으면 되지. 그지?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아까 줄치인데 화학적 변화를 거쳐 PABA하고 유사한 애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맞아. 그래서 얘는 버려. 자, 2번 기억은 병원체가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의 생성을 방해. 그럼 여기서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이 있잖아. 거기 줄 쳐야 돼. 대사 과정에 필요로 하는 물질이 뭐야? 엽산. 그럼 엽산을 생성을 방해하는 거 맞지? 얘는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병원체와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생체. 병원체가 뭐야? 박테리아.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생체가 누구야? 뭐야? 사람. 그러니까 박테리아, 사람의 차이를, 여기 차이 활용이거든? 둘의 공통점이 있긴 있지. 엽산이 필요하다. 사람은 엽산 먹으면 되거든? 근데 박테리아를 만들어야 돼. 근데 못 만들게 해서 죽이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일단은 기억은 맞는 말이야. 근데 니은을, 얘 또 버리면 안 돼. 니은이 맞아야지 버리는 거야. 지금 바라는 건 뭐냐? 기억에서 틀린 말 나오기를 바라는 뿐이야. 문제 풀면서. 자, 5번. 기억은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사용하여 병원체 확산을 억제한다. 근데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사용한 거지. 누구야? 엽산. 걔를 사용해서 병원체 확산을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억으로 답이 안 나와. 다 읽으라고. 약간 좀 1, 2번을 버린 걸로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3문단에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나오는데, 자, 요거도 이제 병원체에 작용하는 거고, 자,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하여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 억제하게 된다. 어떻게 억제한대? 뭐를 활용해서? 기생해서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 거기 조차야 돼. 그걸 활용하는 거야. 자, 이 바이러스는 자, 기생해서 DNA를 복제하고 증식한대. 사람은 누구한테 빌붙어가지고 복제하거나 증식하지 않지? 이게 숨어있는 말이 있어, 이게. 사람도 DNA 복제하고 증식해. 아마 이 글 쓴 사람은 이 문제 조금 이상하거든? 이 경기도 문제인데? 아마 이 정도는 알겠자고 낸 것 같아, 그냥. 일단 바이러스의 특징은 누구야? 뭐야? 기생해서 DNA를 복제 증식하다. 기생이 중요해, 기생.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생 못하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증식을 막는 거지. 그러니까 기생 못하게 하면 돼. 자,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가 이러한 방식의 여기에 해당한다. 이제 니은이 나오지?
자, 유클레오타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자,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이제 그러면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설명이야. 자,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유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하지만 얘도 가짜인 거지. 얘도 가짜야, 그럼. 자,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세포의 DNA, RNA 수용체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 좀 쳐야 돼.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세포의 DNA, RNA 수용체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얘가 있으면은 복제가 안 된대. 왜 안 되냐? 유클레오타이드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게 유클레오타이드하고 비슷한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가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2번도 그 이문단의 설파제도 결국은 가짜 만나가지고 엽산 못 만드는 거고, 여기에 있는 항바이러스제에 있는 바이러스도 어떠냐면은 약이 들어가면은 유클레오타이드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이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걔가 유클레오타이드인 줄 알고 잘못 결합하는 거야. 진짜인 줄 알고 가짜랑 결합하는 거야. 자, 또한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쉽게 결합하지만 감염되지 않은 세포는 잘 결합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거기도 줄 쳐야 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쉽게 결합. 자, 첫 번째는 복제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감염된 애하고 감염된 세포와 쉽게 결합해. 그러니까 감염 안 된 애는 결합 안 하는데 얘가 감염된 애하고는 잘 결합이 돼가지고 걔네들을 기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이 때문에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기생을 못하게 해가지고 엉뚱한 애랑 결합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증식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8번을 마저 풀어볼게요. (3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DNA 복제 과정의 개입. 여기 DNA 복제 과정의 개입 줄 쳐야지. 그래서 유클레오타이드랑 결합해야 되는데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붙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맞아. 버려. 4번. 병원체와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생체의 차이를 활용하여. 이제 차이거든? 사람은 알아서 복제하고 증식해. 사람이 누구한테 빌붙어가지고 DNA가 복제되거나 이러진 않아. 근데 얘는 이 기생을 해가지고 DNA 복제하고 증식하는 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안 써줬는데. 그래놓고 이제 이 정도는 상식이지 그러잖아? 그럼 이제 문제 잘못 낸 거야. 그건 이제 내신 문제 되는 거고. 이 문제는 내가 보기에 학교 선생님의 마인드로 낸 문제야. 이게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러고. 근데 원래 수능에서는 그렇게 안 내. 그럼 답에 근거가 없어지거든. 여기서도 다른 세포에 기생해서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하는 게 바이러스의 특성이라고 나왔지. 인간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이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과 바이러스의 공통점을 써줘야 돼. 모든 생명체는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한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야 돼. 바이러스는 기생해서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지문이. 근데 그거를 쏙 빼놓고 문제를 이렇게 싹 내버렸어, 4번을. 그럼 애들이 당연히 4번으로 다 손이 가겠지. 왜 그러냐면 기억은 차이가 있는데 먹어서 엽산을 만들고 스스로 만들고 차이가 있는데 3번은 기생하는 게 차이인지 아닌지 모르거든. 그냥 바이러스 특성이라는 거 써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문이 잘못된 문제야. 답은 5번이야.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사용하여. 그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사용하는 건 아니야.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8번은 5번이다. 잘못 낸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풀려면은 4문단을 봐야 돼요. 한편 신경작용제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결과를 내는 약이다. 자, 이번엔 신경작용제가 있어. 자, 여기 병원체에 작용하고 생체에 작용하는 애가 있는데, 자, 항생제하고 항바이러스제는 병원체에 작용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항생제 얘기했고,
항바이러스제를 얘기했어. 그럼 얘기 끝난 거야. 어디에 대해서는 병원체 작용에 대해서 끝낸 거야, 얘기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신경작용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생체 작용하는 게 나오는 거야. 이거 정도는 그냥 이렇게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 다 끝났으면 뒤에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거기 일단은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건드리는 거야. 약 먹은 사람을. 자,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신호는, 자, 전기신호가 있어. 뉴런 말단에 도달하여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그러니까 전기신호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 일단 전기신호 줄치고 신경전달 물질 분비, 줄쳐서 연결하고.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은 연접한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화학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연접한 뉴런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여기 연접한 뉴런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 거기 줄쳐서 연결하면 돼. 그러니까 전기신호 때문에 신경전달 물질이 생기는데 그 신경전달 물질은 뉴런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신경전달의 어떤 과정이야.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전달 물질인, 이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자,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자, 보통 후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전연접 뉴런에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재흡수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면 후연접에서 생겨나서 수용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전연접에서 내보내주면 후연접에서 기능을 다한 다음에 전연접 뉴런으로 재흡수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여기는 글이 좀 복잡한데 일단은 그 앞에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냐?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뉴런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애다. 그리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설명을 쭉 한 거야. 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요거의 종류인 자, 세로토닌이나 혹은 노르에피네프린. 자,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 후연접 뉴런에서 기능을 다하고 자, 그 다음에 전연접 뉴런에 재흡수가 돼. 이 재흡수라는 말을 재를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 요 과정 있어. 요 과정에서 뉴런 간 연접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프린의 농도가 낮은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 뉴런 간 연접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프린의 농도가 낮은 우울증 줄쳐야 돼. 자, 요 과정이 있는데 요 과정에서 그 틈새가 있어. 뉴런 간 연접 틈새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얘네들의 농도가 낮아져. 그럼 우울증이 생긴대. 자, 여기서 우울증에 세모쳐야 돼. 일단은 병이 생기는 원인을 써준 거야.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문제야? 우울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야?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낮아지는 게 문제야. 그럼 약을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올려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신경작용제, 그러니까 뭐 여기 뒤에 나온 항우울증제는 결국 그걸 올려주는 거야. 항우울제 네모쳐져 있지. 자, 요 항우울제는 연접 틈새에서 이들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을 해소. 거기 줄쳐야 돼.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 해소. 이게 지금 여기가 문제잖아.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얘는 신경전달 물질에 자, 부족을 해소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문에서 우울증 얘기를 이렇게 계속 이 우울증 얘기를 먼저 던져준 이유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어떻게 부족을 해소하냐거든? 그럼 TCA 항우울제는 자, 종류가 나오지?
자, TC의 항우울제 동그라미 치고 전연점 유런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전연점 유런의 수용체래 결합. 그래서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흡수가 안 되게. 재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남아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랑 결합하냐? 전연점 유런하고 결합을 해서 재흡수가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재흡수가 안 되니까 계속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농도가 올라가겠지. 자, 그 다음에 SNRI 항우울제가 있는데, 자, 여기도 뭐 두 개 같이 써준 이유가 있겠지. 자,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일단은 요것도 똑같아. 재흡수 억제야. 혹은 후연접 유런의 수용체와 결합. 요거는 이제 후연접하고 결합을 한대. 연접 틈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거든. 그러니까 재흡수를 막아가지고 마치 높여놓은 것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높이는 건 아니고 높여진 것과 같은 효과. 왜? 빨아들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자, 그럼 요까지 읽고 9번을 푸는 거야. 9번 푼 다음에 6번 풀 거야. 자, 거기 보면은 전염종 유런, 연접 틈새, 후연접 유런, 신경전달 물질 있지. 자, 거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보통 가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문제야. 가에서 분비가 됐다는 말이 안 나와. 어떻게 추측하냐? 재흡수가 됐다는 걸로 추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준 거를 빼놓은 걸 재흡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재흡수기 때문에 가에서 분비돼서 나에서 적용되면 가로 재흡수되는 거야. 그냥 흡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1번이 맞아. 자, 2번. SNRI니까 요거 찾으면 되지? 자, 나의 지속적으로 흡수됨으로써 항우울제가 나에 흡수돼서 다해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 나에 흡수된대? 얘가? 재흡수를 억제하고 후연접 유런하고 결합을 하는 거지. 흡수가 아니라. 결합이 아니라 흡수. 아니, 흡수가 아니라 결합. 그래서 이 흡수되는 건 아니야. 결합함으로써. 그래서 2번이다. 자,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 다해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 어차피 답 나왔으니까. 자, 4번은 다해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면 민감도가 떨어진다. 일단 좋죠.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 문제 읽고 해야 되거든. 이게 만약에 답이 1, 2, 3에서 안 나오고 4번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통 그렇게는 안 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더라도 아예 이 말 자체는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패스하고 넘어가. 아직 덜 읽었으면. 패스하고 지나간 다음에 다른 것부터 있는 것부터 해결해. 자, 5번 항우울제는 가나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그렇지. TC에는 전연접하고 결합하고 SNRI는 그 후연접하고 결합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맞지? 완화하는 효과. 답은 2번이에요. 자, 이제 6번을 풀어볼게. 원래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는 6번 같은 문제는 1, 2, 3분단 정도까지 읽고 한번 가봐. 한번 가서 있는 거에서 골라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항우울제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4문단까지 읽고 한번 골라내고 자, 이렇게 해보면 돼.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그 1차는 그렇게 푸는 건 아닌데 지금 7번, 8번, 9번이 7번이 1문단, 8번이 2, 3문단, 9번이 4문단이거든? 그러니까 웬만큼 읽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지문이. 그러니까 문제가 웬만큼, 그러니까 중간중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문제라서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풀면 돼. 자, 1번. 약을 두 종류에서 함께 복용하면 이런 말 안 나왔지. 그러니까 그냥 패스. 틀린 게 아니라 패스. 자, 약은 생체의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을 조절하거든? 신경 자극, 아까 이거 나오지. 이거 신경 자극. 이런 거.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조절, 이런 것도, 자, 거기에 그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화학 변화를 거쳐가지고, 그 이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처럼 화학적 변화를 거쳐가지고 다른 구조가 된 애를 결합시키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맞아. 그 다음에 3번.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작용과 유해작용. 이거는 욕이지? 3번.
4번,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물질을 포함하여 생체의 생물학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여기는 리간드와 유사한 물질, 이거 리간드로 기능하는 거지,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리간드를 찾는 거야. 리간드. 5번, 약은 생체의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여기도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이거든? 기억나는 거 뭐 있었어? 엽산. 엽산을 제거하는 거야? 못 만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5번이 틀렸어.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을 읽어볼게요. 자, 대부분의 약들은 약효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며 이들 약의 1차적인 약효는 서로 다를지라도 2차적인 약효는 같을 수 있어 공통된 2차적인 약효가 한층 커질 수 있다.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 조치고. 자, 어떤 거는 그 진통제 같은 게 소염 진통제는 염증 치료하는 거고 해열 진통제는 열 내리는 거거든. 근데 약을 두 개를 같이 준단 말이야. 어디를 아프면. 그 같이 주는 이유가 뭐냐? 결국 공통적인 게 뭐야? 열을 낮춰서 아프게 안 만드는 거고, 염증을 가라앉혀가지고 안 아프게 만드는 거야. 걔네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공통되는 2차적인 약효가 한층 커질 수 있어. 걔를 상승 효과라고 한대. 그러니까 약효가 여러 가지인 약을 같이 먹었을 때 약효가 잘 난다는 얘기지. 걔가 상승 효과. 근데 끊어야 돼. 한편 약을 장기간 남용에다가 생각해야 돼. 수용체 민감도가 떨어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게 되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민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거야. 약을 먹어도 옛날에 하나 먹으면은 괜찮았는데 지금 2개 먹어야 돼. 그 다음에 3개 먹어야 돼. 이게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은 더 많은 약을 필요하는 거지. 내성이야, 그게. 두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약을 먹어서 상승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얘를 남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 자, 10번 풀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생체 리간드인 히스타민. 이거는 이제 약이 아니지, 히스타민. 알레르기와 염증의 발생, 위산 분비 등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히스타민이니까 히스타민을 없애는 약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대로 읽으면 히스타민은 알레르기도 만들고 염증도 만들고 위산 분비도 과다하게 만들고 이런 거야. 자, 항히스타민 약으로 개발된 메피라민은, 자, 메피라민을 동그라미 치세요. 알레르기와 염증에는 효과, 거기까지 줄치고. 위산 분비 조절에 효과가 없대. 위산 분비 조절에 생각해야 돼. 이럴 때는. 이에 연구자들은 히스타민과 친화성을 갖는 두 종류 이상의 수용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러면은 알레르기와 염증과 관련된 수용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산 분비 조절에 관련된 수용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위산 분비 조절하는 새 항히스타민 약을 개발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줄쳐야 돼. 그러면 이 새 항히스타민 약은 위산 분비 조절만 될까? 다 되겠지? 가정을 한 다음에 걔까지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걔 추가시킨 거야. 자, 1번. 새 항히스타민 약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히스타민이 알레르기와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 및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 모두 친화성을 갖는다거든? 그러니까 알레르기, 염증하고도 친화성, 위산 분비에도 친화성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맞는 말이겠지. 2번, 메피라민은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보다 알레르기, 염증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지. 왜? 위산 분비는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 3번. 메피라민은 새 항히스타민 약은 모두 히스타민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 왜 그러냐면 히스타민이 리간드거든. 그러니까 메피라민이든 새 항히스타민이든 모두 각각의 역할하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리간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간드 역할인가 화학적 분자 구조 비슷해야 돼. 자, 4번. 메피라민과 새 항히스타민 약은 모두 생체에서 위산 분비 조절 1차적 약효. 그럴까? 메피라민은 어때? 위산 분비 조절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메피라민이 틀린 거야. 그리고 새 항히스타민 약도 이게 1차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